로제타 탐사 프로젝트는 유럽 우주국에 의해 수행된 실제 우주 임무인 로제타 탐사선의 놀라운 여정을 기록한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2004년 발사된 로제타 탐사선은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혜성과 만나 연구하는 특별한 임무에 착수하여 우리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탐사선은 수많은 성공을 맞이했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 가까이에 접근하여 혜성 표면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로제타 탐사선의 발사로 시작되었죠. 10년 이상 우주를 여행한 후 탐사선은 마침내 목적지인 67P 혜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혜성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산과 정밀한 기동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업적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탐사선이 혜성에 가까워지면서 필레라는 이름의 착륙선을 혜성 표면에 배치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침내 착륙선은 성공적으로 풀려났고 혜성지 표면에 역사적인 착륙을 시도하였지만 필레 착륙선의 작살이 착륙선을 혜성 표면에 안전하게 고정시키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큰 좌절에 직면하였습니다. 인류에게 혜성만큼이나 두려움과 경의의 대상이 된 천체는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혜성은 바로 헨리 혜성이었죠. 로제타 프로젝트는 1986년, 76년 만에 찾아온 헨리 혜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혜성을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을 넘어 직접 뚜껑을 열어볼 마음을 품기 시작하였죠. 과학자들이 혜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혜성이 태양계 생성 당시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타임캡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헨리 혜성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준 감동은 인류가 혜성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미양 공우주국이 혜성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과학자들은 혜성 탐사 대상을 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6년 지오토 탐사선은 헨리 혜성에서 불과 600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지만 천문학자들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혜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갈망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유럽 우주국과 미양 공우주국 나사가 손을 잡고 혜성 지표면에 착륙해 샘플을 채취해서 돌아오는 혜성 탐사 미션을 추진하였으나 나사의 예산 삭감으로 미양 공우주국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되어 로제타 프로젝트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우주국은 미션을 크게 수정하여 유럽 우주국이 이끄는 단독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됩니다. 축소된 로제타 미션은 혜성에 초근접해서 혜성 표면을 자세히 관측하며 착륙선이 혜성에 도착해 더 자세한 관측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다운그레이드되며 수정되었지만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미션은 여전히 매우 혁신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로제타 미션의 첫 번째 목표는 46P 비르타넨 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 탐사선을 싣고 출발할 예정이었던 아리안5 로켓이 2002년 발사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아리안5 로켓과의 발사는 완전히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탐사선의 목표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혜성의 특성상 긴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 혜성의 큰 이심률은 다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상당 시간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로제타 탐사선의 목표는 10년 내에 과학자들이 원하는 지점에 접근할 예정인 67P 혜성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67P 혜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지구 궤도에서 매우 가까워지는데 이때 탐사선이 혜성에 도달하게 된다면 혜성이 태양빛을 받아 표면이 증발하면서 혜성의 모습을 제대로 관측하기 어려워집니다. 혜성 주변과 혜성의 대기에 있는 먼지와 가스들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었죠. 보통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의 3배 정도가 되면 태양빛에 반응하게 되고 가스와 먼지를 분출하기 시작하는데 혜성의 중심에 있는 혜성핵은 계속해서 코마 부분의 가스와 먼지들을 공급하게 되어 이로 인해서 혜성의 자세한 관측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제타 탐사선은 67P 혜성이 태양빛을 받기 전에 탐사 위치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탐사 초기 67P 혜성은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혜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로제타가 이 혜성을 탐사해 자료를 보내오면 태양계의 진화 역사와 생명의 기원을 밝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죠. 그리고 로제타 탐사선과 그의 착륙선 필레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가 남긴 비밀의 문으려는 키였던 로제타 스톤 비문과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에 있는 섬 필레에서 발견된 오벨리스크의 비문에서 유래한 이름들로 인류에게 고대 이집트 문명을 알려준 로제타석처럼
로제타 탐사선과 필레 착륙선으로 인해 깊고 깊은 우리 태양계와 우주의 비밀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큰 태양 전지판을 양팔 부분에 장착하고 있는 로제타 탐사선은 실제로 탐사선 중량만으로도 2,900kg 정도 되는 매우 무거운 탐사선이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동시키려면 매우 큰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플라이바이 기법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10년 8개월 동안 우리 태양계 안에서 행성 그리고 소행성 등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감속 가속하는 방법인 플라이바이 기법을 최소 6번 이상 적용시킨 탐사였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과 정교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었으며, 아주 작은 실수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엄청난 탐사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마침내 2004년 지구에서 출발한 로제타 탐사선은 1년 만에 지구에 근접하면서 중력 도움을 첫 번째로 얻었으며, 2년 후에는 화성 표면까지 도달하면서 궤도를 수정하였고, 또다시 2년 후에는 다시 한번 지구의 중력 도움을 얻으며 본격적으로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의 소행성 중력 도움과 또 한 번의 지구 중력 도움을 얻으면서 2011년엔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 배터리와 전자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동면에 들어가기도 하였죠. 우주 동면은 태양에서 멀어져 태양 전지판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 않은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학 탐사 활동이나 지상 교신을 하지 않은 채 우주선이 얼어붙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열과 알람 기능만 유지한 채 항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우주 동면에 들던 당시 유럽 우주국 자료를 보면 처음 시도되는 우주 동면이 안전하게 이뤄지게 하는 작업 또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꺼져야만 나중에 정상적으로 켤 수 있듯 문제없이 동면에 들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주 동면 작업은 거의 1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먼저 과학 탐사 장비들을 끄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동력 장치를 서서히 끄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신호가 안전하게 끊긴 이후 홀가분한 표정으로 동면 작업 성공을 기뻐하는 연구자들의 표정에서 2011년 6월 당시 사진으로 우주 동면 작업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로제타는 지상과 교신 없이 최소 동력만 유지한 채 해성을 쫓아 우주를 항해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동면 중에도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동력을 충전하기 시작했고, 3년 뒤인 2014년 초 로제타의 신호는 8억 7,224km 떨어진 머나먼 우주 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44분 53초가량 날아와 미국 항공우주국의 딥스페이스 안테나에 먼저 수신되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 안녕 세상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목표 해성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04년 3월 발사된 로제타 탐사선은 무려 65억 킬로미터의 대장정 끝에 10년 만인 2014년 8월 시속 66,000km로 움직이는 67P 해성궤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부터는 마침내 67P 해성을 공전하면서 근접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죠. 로제타 탐사선이 촬영한 67P 해성은 생각했던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해성의 외부 모습이 마치 오리를 닮은 탓에 오리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애초에 두 개의 작은 해성이 붙어서 형성된 큰 해성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와 함께 해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도 관측하게 되어서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만들어지는 꼬리의 생성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67P 해성을 25개월간 돌면서 12만 장에 가까운 사진을 촬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인 11월 마침내 로제타 탐사선과 함께 동행한 해성 표면 착륙선인 필레가 무한한 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별탈 없이 진행되는 듯하던 로제타 프로젝트는 이내 큰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제타의 동행자인 필레 착륙선을 해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죠. 해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 중력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무중력 상태와 가까웠습니다. 67P 해성 표면에 필레가 착륙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해성의 표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절벽과 협곡이 많았습니다. 로제타 엔지니어들은 착륙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크기가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67P 해성의 중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착륙선이 잘못 착륙하다가 높이 튕겨 나가기라도 한다면 10여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는 상당히 어렵고 신중한 작업이었습니다. 2014년 9월 마침내 착륙선이자 탐사로 보신
필레의 착륙 지점을 정하게 되었고 그해 11월 12일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간신히 67피 해성 표면에 안착한 필레 착륙선은 곧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필레는 착륙 과정에서 튕겨져 나오는 걸 방지하는 역분사 엔진이 동작하지 않아 두 번이나 튕겨졌고 예정지에서 250m가량 떨어진 곳에 결국 불안정하게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필레가 불안정하게 착륙한 곳은 절벽 옆으로 추정되었으며 태양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일 거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용 작살도 발사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안착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드릴을 이용하여 해성 표면을 굴착해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성의 약한 중력으로 인하여 우주로 튕겨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이후 드릴을 이용한 시료 채취는 이루어졌으나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호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레에 탑재된 자체 배터리 지속 시간이 64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필레는 태양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몸체를 35도 회전시키며 기를 썼지만 결국 배터리 방전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갔으며 사실상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혜성이 태양에 근접하면서 그늘에서 벗어나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동면 상태에서라도 작동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필레가 되살아나는 건 힘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14일 ESA는 필레가 태양광에서 전력을 얻어 7개월 만에 극적으로 깨어났고 약 한 달간 67피 해성의 구성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보내온 필레는 지난해 7월 교신이 완전히 끊겨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과학자들은 기계 오류나 에너지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2016년 2월 12일부로 공식적으로 영구 동면 상태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신호를 다시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명령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성 비밀을 탐사하는 임무는 온전히 로제타의 몫으로 남게 되었죠. 로제타는 이후에도 67피 해성 궤도에 머물면서 혹시 다시 올지 모르는 필레의 통신 신호를 잡고자 교신 시스템을 가동한 채 외로운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제타 탐사선은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 여러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제타가 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67피 해성 대기에서 생명체 성분인 글리신과 인을 찾아낸 것이었죠. 물론 생명체를 찾아낸 것은 아니지만 글리신은 아미노산 가운데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을 만드는 성분 중 하나이며 이는 DNA와 세포막의 핵심 재료인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계는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아미노산 등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지구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왔으며 로제타의 발견은 이러한 짐작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과학계에서는 이 엄청난 발견에 대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의 놀라운 발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로제타는 기존 과학계의 통설을 깨뜨린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의 물이 해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로제타가 67피 해성 정보를 지구에 전송하기 전까지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물을 머금은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이 흘러들어왔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가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7피 해성에서 발견된 물의 중수소 비율은 지구 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지구의 물의 기원이 해성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와 해성과의 연관성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소행성의 수분 함량이 일반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행성이 지구의 물 공급원임을 시사하는 모델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쩌면 67피 해성이 궤도를 돌며 태양과 가까워져 우리가 찾고 있는 물의 기원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만 액체로 된 물이 존재하며 형성되었을까요? 이 흥미롭고 해결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처럼 과학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로제타 탐사선에게도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성 주위를 도는 67피 해성이 점차 태양에서 멀어지면서부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하는 로제타 탐사선은 임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이에 유럽 우주국 ESA는 로제타가 끝내 우주 쓰레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 로제타를 67피 해성에 추락시키기로 하는 마지막 임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로제타를 해성에 최대한 접근하게 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였습니다. 로제타는 그동안 67피 해성 궤도에 머물렀을 뿐 해성 표면을 가까이에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해성으로의 추락은
로제타 탐사선에게 부여된 최후 임무가 되었습니다. 로제타는 최대한 천천히 해성에 접근하며 고해상도로 해성 표면을 촬영하고 화학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충돌 직전까지 지구에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성과 충돌하려고 다가가던 중 그동안 위치를 알 수 없던 필레 착륙선을 찾은 것이었죠. 필레 착륙선은 햇빛이 들지 않는 바위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제타에 탑재된 카메라 오시리스를 개발한 세실리아 투비아나 ESA 연구원은 이제야 필레가 왜 이렇게 통신이 안 됐는지 알았다며 해성 충돌을 앞두고 필레를 찾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심정을 전하기도 하였죠. 결국 로제타 탐사선은 해성에 추락하여 충돌 직전까지 11만 6천 장의 사진과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한 뒤 12년간의 기나긴 탐사 임무를 완전히 종료하였습니다. 로제타는 잠들었지만 로제타 탐사선이 남긴 자료들의 해석과 연구는 해성과 태양계의 초기 정보에 관한 실로 엄청난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해성 궤도에 진입한 일 자체가 2014년 과학계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힐 만큼 로제타와 필레는 해성에 관한 인류의 궁금증을 풀어냈으며 해성의 고해상도 표면 사진을 전송해 지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고 대기에서 탄소 성분이 함유된 유기분자와 핵을 둘러싼 먼지와 가스에서 산소 분자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필레의 드릴 작업을 통해 해성 표면 아래는 딱딱한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로제타 미션은 인류에게 상상력과 우주기원에 대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제타의 성과는 미래 세대의 과학자들과 우주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가 우주로 더 멀리 모험을 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우주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찾는 미래의 우주 탐사 임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보낸 우주선이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과 충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지구방어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죠. 다트 프로젝트는 소행성으로부터 충돌 위협이 있을 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우주 탐사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세기의 우주 충돌 실험은 소행성의 위험뿐 아니라 그 가치만으로도 관심이 커지게 되었죠. 냉장고 크기만한 이 작은 우주선은 무게 610kg으로 초당 6km의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하였습니다. 소행성은 약 3톤의 TNT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이 엄청난 소행성 충돌 실험에 대한 모든 것을 영상과 사진 자료로 모두 기록하였죠. 이번 시험 발사로 나사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소행성들을 어떻게 지구로부터 빗나가게 할지에 대한 자료를 얻었으며 또 소행성과 우주선을 충돌시켰을 때 소행성 궤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에서 이루어진 실제 소행성 충돌 프로젝트인 다트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4, 3, 2, 1 and liftoff of the Falcon 9 and DART on NASA'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to intentionally crash into an asteroid. 다트 우주선은 2021년 11월 24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다트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행성과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해 소행성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초유의 지구 방어 실험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명이 끝난 우주선이 행성에 충돌한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충돌을 목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은 다트 미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된다면 충돌 효과로 인해 디모르포스 소행성 궤도가 약간 느려지고 궤도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행성의 궤도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충돌 실험 대상인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직경 160m로 수년 전 공룡을 멸종시켰던 10km 크기의 소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지만 지구와 충돌할 경우 지금까지 사용된 가장 강력한 핵무기보다 6배는 더 강력한 300메가톤 이상급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소행성입니다. 물론 디모르포스 자체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달된다면 6,500만 년 전 비조류 공룡들을 멸종시킨 소행성 칙술루그와 같은 대격변 사건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지구에 도달하기 수년 전에 위험한 소행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빗나가게 할 수 있을 만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매일 평균 100톤에 가까운 소행성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가 작아서 거의 모든 소행성들이 지구 대기의 마찰로 인해 소멸되기는 하지만 그중 1m 정도의 크기를 가진 몇 개의 소행성들은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직경이 수십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정도 되는 소행성은 그 빈도수가 훨씬 더 적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908년 지름 약 50m 크기를 가진 소행성이 러시아 시베리아에 떨어졌을 때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지역이 영향을 받았으며 무려 8천만 그루의 나무들과 2000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사라졌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영국 런던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최대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 2월 러시아 첼야빈스크주에서 발생한 운석 폭발은 15m에서 20m로 추정되는 작은 소행성이었지만 무려 수천 명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실은 지구대기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행성의 충돌 모습들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미양공우주국은 1998년부터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찾아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약 3만 개의 소행성을 식별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소행성은 없었죠. 그러나 미양공우주국이 실제로 포착한 소행성은 전체 소행성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구에 충돌했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140m 크기 이상의 소행성들은 약 2만 5천여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50%도 안 되는 만여 개만이 확인되어 추적 감시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00개는 아직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대비할 수 있는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다트 미션입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다트 미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소행성 중에서 왜 하필 디모르포스가 이번 임무의 목표가 되었을까요? 다트 우주선이 충돌하게 될 디모르포스는 쌍소행성계의 작은 천체로 그리스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모체 디디모스와 약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소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입니다. 디모르포스의 크기는 길이 163m로 그보다 더 큰 780m의 모행성 디디모스 주위를 11시간 55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비교적 오랫동안 관측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어디에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2022년 10월 4일 향후 40년 중 디모르포스는 지구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충돌은 2022년 9월 27일에 이루어졌죠.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디모르포스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었으며 소행성 충돌 결과를 지구에서 더 명확하게 관측하기가 좀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다른 우주선에 비해 특별한 과학적 관측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크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크기 정도이고 무게는 610kg에 불과하며 2개의 롤이 탑재된 금속 상자 형태의 우주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목적은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게 펼 수 있는 태양 전지판과 고해상도 카메라, 충돌 목표 소행성인 디모르포스를 찾아가기 위한 별 추적 장치, 추진에 필요한 추진 시스템과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고성능 안테나 등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탑재되어 있죠. 하지만 우주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군사적 미사일에 적용되는 고성능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물에 명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다트 우주선에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차큐브라는 작은 보조 우주선과도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함께 탑재되어 있는 리차큐브는 소행성 충돌 직전에 배치될 더 작은 큐브셋입니다. 이탈리아 우주국 ASI에서 만든 이 작은 큐브셋은 충돌 직전과 충돌 순간 그리고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 모습을 포착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약 610kg에 달하는 작은 크기의 탐사선 다트는 약 10개월간 우주를 향해하며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초속 6.6km의 속력으로 디모르포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충돌 일주일 전 다트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던 작은 큐브셋인 리차 큐브가 분리되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 약 9만 킬로미터 밖에서 마지막 경로 조정을 하며 스마트 자율항법 비행체제로 완전히 전환해 관제팀의 지시 없이 다트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목표 지점으로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나사가 예상한 성공 가능성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총알의 6배가 넘는 속도인 초속 6.6km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고작 160m 관역에 명중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디모르포스에 충돌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연료 절약 모드로 전환해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죠. 다트 우주선은 점점 목표 지점으로 다가갔고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에 근접하면서 소행성의 실제 사진을 지구로 송출하였습니다. 다트 프로젝트 연구진들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돌 직전 디모르포스의 표면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확대되고 작은 돌 하나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는 마지막 순간,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하며 지구로 송출하는 사진이 끊어졌습니다. 다트 미션 팀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탐사선과의 신호가 끊긴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번 다트 미션에서는 성공적으로 임무가 수행되었음을 의미하는 반가운 신호였던 것이었죠. 다트 탐사선은 충돌 직전까지 그 생생한 장면을 지구로 보내주었으며 디모르포스 소행성의 모습은 마치 바위로 덮인 달걀 모양과 같아 보였으며 중력에 의해 간신히 붙어있는 돌더미처럼 보이는 소행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하는 순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 등 다양한 우주망원경들과 지구에 배치된 여러 대형 망원경을 이용해 디모르포스의 궤도 변화를 측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충돌 직후 막대한 양의 소행성 파편과 먼지가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었고 분출된 소행성의 파편과 먼지들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모습이 모든 망원경에서 관측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더 밝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돌 직후 분출된 소행성의 파편들과 먼지에서 나오는 모든 적외선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소행성과 충돌하기 며칠 전 분리된 이탈리아 우주국의 큐브 위성 리차 큐브의 관측 결과를 종합하여 다트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의 연구팀들은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와 충돌할 경우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를 약 7분에서 11분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충돌 후 분석을 통해 관측된 새로운 공전 주기는 11시간 23분으로 무려 32분이나 짧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의 예상보다도 충돌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다트 미션으로 충돌이 남긴 여파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극적으로 다트 미션으로 소행성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충돌 마지막 순간과 이 충돌이 소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탐사선의 소행성 충돌 때문에 소행성 궤도가 축소되었으며 현재 디모르포스는 충돌 전보다 32분 더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구로 향하는 위험한 소행성이 발견될 경우 이를 탐사선과 충돌시키는 임무를 통해 지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궤적 데이터와 충돌 직전의 소행성 표면 사진을 결합했으며 이를 통해 다트가 초속 6km 이상의 속도로 디모르포스를 향해 돌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부분은 태양 전지판 중 한 부분이었고 이 패널은 폭 6.5m의 바위에 부딪혔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디모르포스는 최소 1000톤에 달하는 암석들이 분출되었고 이 파편들은 소행성기로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소행성의 꼬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혜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망원경들은 소행성의 꼬리가 이동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몇 주에 걸쳐 관찰했으며 허블 우주망원경은 충돌 후 사라진 두 번째 꼬리까지 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트 탐사선은 소행성 중심에서 약 25m 떨어진 지점에 충돌하여 충돌의 힘이 극대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돌 때문에 많은 양의 소행성 잔해가 바깥쪽으로 날아갔으며 이러한 충돌에 대한 힘의 반동은 소행성의 이전 궤도에서 더 멀리 떨어졌으며 이 잔해들의 분사로 인하여 디모르포스의 추가 추진력이 다트 탐사선에 의해 부여된 추진력보다 4배에 달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은 단 하나의 소행성에 이 기술을 시연했지만 과학자들은 이 결과가
미래에 있을 위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충돌 실험으로 과학자들의 아이디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트 프로그램 과학자인 톰 스태틀러 박사는 이 실험에서 많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소행성의 구성물질과 외형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행성들은 늘 다양한 방법으로 태양과 행성들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행성에 대한 단 한 번의 실험이 모든 소행성에 유사하게 대비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소행성이나 해성 등 지구 근접 천체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더 많은 천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트 미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본 소행성 방어 기술 또한 결국에는 지구에 접근하는 위험한 천체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유럽 우주국 ESA는 2026년 말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의 후속 연구를 위해 헤라 탐사선을 쏘아 올릴 것을 발표하였으며 헤라 탐사선이 디모르포스에 도착하게 된다면 다트 미션에 따른 충돌의 여파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구를 근접하는 소행성에 충돌하여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다트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과 해성을 탐사한 로제타 미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우주에 대한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